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퓨어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퓨어한 국회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제가 장윤선 기자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 3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뵙고 뭐 이렇게 자주 말씀을 나누니까 좋네요. 저도 네. 퓨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무디스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네네. 주말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최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단계 신용등급인데요. 뭐 국가의 경사가 난 것처럼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언론 시끌벅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뉴스 접하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모디스 전보다 이제 S&P가 지난번에 또 신용등급을 올렸었죠. 네네. 그래서 지난 9월 달인가요? 그래가지고, 최경환 부총리께서, 네. 이제 자기가 이렇게 경제 운영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이렇게 알아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외환위기 이전에 1996년도에 그때 그 S&P의 신용평가가 얼마였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모르겠죠. 예.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S&P가 올린 그 신용 등급이 네. 96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S&P가 올렸던 신용 등급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신용 등급입니다. 그래요. 외환위기 직전의 신용 등급이죠. 네. 이번에 이제 무디스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보다 사실 더 높게 지금 올린 건데요. 네. 이 무디스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당시에 바로 95년도, 96년도에 신용 등급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신용 등급을 외환위기가 지금 바로 1년 앞에 다가왔는데도 네. 신용 등급을 올렸던 그런 회사들이고요. 네, IMF 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른바 모기지 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랬죠. 모기지 증권들이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신용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이 회사들이 사실상 수사까지 받았던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예, 지금 기억이 우리 나네요. 국민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이 신용평가회사들이 지금, 신용 등급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네. 이게 지금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 IMF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신용 등급을 올린 게 바로 우리나라가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는 그 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번 무디스 결정에 대해서 뭐 양호한 대외 건전성 그리고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지난번에 이제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게 섬뜩한 게요. 네. 어떻게 이렇게 96년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쫓아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올리니까, 네.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기획재정부가 한 얘기가 봐라, 평가회사들이 저렇게 신용등급도 올린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얘기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펀더멘탈. 네.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위기는 안 올 것이다. 그 얘기를 1년 내내 듣다가 결국에는 IMF 사태를 맞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모든 상황이 IMF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지금 국제기관들에서 우리나라 기업 부채, 가계부채, 여기는 네. 최악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쁘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IMF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또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렇게 신용등급을 올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외환위기 이전하고 이렇게 그 완전 데자뷰 같아요. 데자뷰. 네. 그리고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이 모디스라든가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모디스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계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건전한 재정을 들었는데 이 건전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정으로서 가장 나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고 못 살려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유럽의 이제 그 남부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위기에 아주 그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정부 부채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 100조 원에 98조 8천억 원의 재정 적자를 냈고요.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한 170조 정도 재정 적자를 5년 동안 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괜찮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정 적자를 많이 내면 좀 좋지 않다는 그런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국내 실정에 대해서 눈가림을 하는 그런 그 방식의 신용평가를 했다는 것을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데자뷰, IMF와의 데자뷰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IMF 전에도 똑같이 했다는 그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들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부는 뭐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세입은 묶어둔 채 복지 지출 삭감하면서 소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국가를 평가할 때
이런 뭐 재정 운영 상황을 보면서 뭐 돈을 잘 그 외국 자본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것만 평가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다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다는 합격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네네. 1200조. 정말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건 아예 깡그리 무시한 거죠. 네. 정부는 뭐 이렇게 신용 등급이 좋은데 또 아이러니한 게 정부와 여당에서는 비상사태라고 경제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마추어적인 네. 정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에서 정부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난 1년간 거의 최경환 부총리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랬더니 최경환 부총리는 매 항상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지금 우겨왔던 건데. 네. 난데없이 이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아직도 뭐 최경환 부총리는 모르게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그래서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뭐 잠이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중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러면 지금 경제 위기라는 게 맞는 모양이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에 아무 문제 없다. 너무 네. 좋다. 지금 뭐 이렇게 그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평가를 올려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경제 위기다. 그러면 그 시장에 이중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이고 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건데 바로 그런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 지금 뭐 정부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법들이 그렇게 그 경제를 살리는데 핵심적인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그 지금 노동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를 저쪽에서는 살린다 그러지만 그 경제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지금 가속화시킬 그런 정책들인데 이 정책도 또 정확하게 1996년 말에 97년 1월 달에 이른바 노동법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확하게 또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유들이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한쪽에서는 710조의 그런 내부 유보 자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부실화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실화돼 가니까 비용을 절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절감이 안 되니 네. 그걸 이제 노동 비용을 쥐어짜서 네. 여기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태볼까 여기에 지금 정부가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야말로 거지로 만들어가면서 그 직장의 노예로 만들어가면서 네.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정부가 아마추어적인 정부고 굉장히 그야말로 이 재벌들의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수복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다. 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IMF 때와 다른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고 단기 유동성이 괜찮다. 그래서 IMF를 다시 맞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IMF 사태를 다시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부터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외환이 네.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부문이 부실화된 것이 이제 외환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환이 나빠지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기업 부실과 가계 부실로부터 문제가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시작은 아마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네. 데서 아마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그다음에 가계 부실이 진행이 되면 네. 그러면 이른바 자영업자들과 가계가 이제 부실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부실화가 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더 나빠질 것이고 기업의 아마 줄도산이 이어질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외환위기 대규모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네. 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3천억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게 3천억 달러요. 네.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어갈 건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이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정부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외환을 쌓는 데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식의 네.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대규모 가계와 기업의 부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엄청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이미 경고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 IMF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 문제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부각이 됐다면 지금은 가계 부실, 기업 부실, 가계 부채 여기서 이제 약한 고리가 끊어져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나쁜 위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요. 네. 그 당시에는 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그 재벌 기업들을 이제 부실화해서 떨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죠. 그때 투입한 재정이 거의 단순하게만 따져도 150조 이상이 투입됐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IMF 위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지금 손발이 다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부실화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네.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외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원화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수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경기가요.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해서 자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경쟁력을 막 쫓아가고 있을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좋아질 그 전망이 그때보다 상당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가계 부실이 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한국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야말로 일본식 장기 불황이 올 거라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예. 경고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심각하네요. 네네. 그런데도 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경고가 내려졌고요. 네. 2012년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내려졌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외교 뭐 이런 거 방산 비리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돈을 그야말로 이제 갖다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경제가 그런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속화하다 보니 네. 지금 오래전에 이런 경고들이 있었던 것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체질을 악화시켰다. 예. 그야말로 보수 정권 지금 이제 8년이 지나가는데 네. 8년 동안 경제를 완전히 결단냈다. 특히 서민 경제는 완전히 결단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그 평가를 받아야 하고 네.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데 뭐 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겠죠. 그걸 떠나서 정부에서는 이제 무디스 신용 등급 상향, 뭐 S&P 등급 상향 이런 걸 가지고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퓨어 경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무디스 등급 오른다고 서민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이걸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경제가 그 2008년 이후로 지금 계속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따라서 2008년도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단이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이면 좋아진다. 요번에 돈 풀면 지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상저하고 전반기엔 나쁘다가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도 네. 지금쯤 오시게 되면 그 정부의 진단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틀려왔구나. 아주 고질적으로 틀려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요. 네. 그때 바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세계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와서 자기네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또 그렇게까지 그랬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2012년도 와가지고 남부 유럽에서 다시 사태가 터지니까 네. 이것은 뭐 불가항력적으로 2차 위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에 급급해 왔던 것이죠. 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남부 유럽의 그 위기도 지금 2008년도 경제 위기로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것이 약한 연결고리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 경제는 이제 다시 그 2008년도 위기로서부터 이제 미국이 먼저 빠져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네. 지금의 약한 고리들은 이제 산유국들이거든요. 산유국들 저유가,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 산유국들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동구권 그야말로 러시아 그래서 그 변방에 있던 국가들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약한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마 조만간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인데 우리보다 네. 이제 아마 먼저 위기를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정부는 또 그럴 겁니다. 3차 위기가 또 와서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이라서 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네. 이런 게 바로 아마추어적인 경제 운용이다. 그러니까 2008년도서부터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네. 계속적으로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약한 고리에서부터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것인데 네. 그것은 이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 체질을 계속 악화시켜 온 정부 여당의 그런 한계를 네. 보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경제 운영에 대해서 거의 포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경제 여당에도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다 뒷전에 밀려나고 네. 이른바 그 대통령의 심기를 잘 보살피는 그런 진박. 대통령 심기 진실한 침박들이. 네. 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정책을 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정치에 맞춰서 그 중요한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네. 이제 부총리도 이제 막 그 갈아치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새롭게 장관이 되신 분이 네. 유일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네. 해도 국토부 장관이었죠. 이 국토부 장관 몇 개월 안 하고 이제 그야말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이란 말이죠. 네. 이런 분을 다시 또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이 위기 국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네. 그야말로 답답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새롭게 경제 살림탑이 됐는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호 장관 얘기를 경제부총리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평가를 잠깐 해보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대통령 청와대 말에 따르면 지금 경제가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회로 돌아와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퓨어 경제에서 여러 차례 박근혜 정부 경제 무능을 비판해 왔었는데 최경환 부총리 시대 초이노믹스라고 불렸는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그로기 상태의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간 그 장본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네. 최경환 부총리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이미 경제는 나빴는데 그 나쁜 경제를 더 나쁘게 한 최후에 나쁘게 했던 장관이 최경환 장관이기 때문에 예.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모든 덤태기는 아마 최경환 장관이 뒤집었을 것이다. 경제 위기 책임은 최경환 네, 최경환에게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경환 장관한테 아주 가혹한 비판을 하면서 이 가혹한 비판이 최경환 장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근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최경환 장관이 아마 이 경제 위기에 독박을 쓸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뭐 본인이 저렇게 고집스럽게 저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장관직을 그만뒀는데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그 부동산 경기 부양해서 거품을 일으킨 장본인. 네. 전월세 대책은 안 내놓고 해서 전월세 폭등의 주역. 이런 분으로 아마 기억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체질을 악화시켜서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경제 위기에 네. 바로 원인 제공자로서 최경환 부총리를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시대에 이 가계 부채도 늘고 뭐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이 경제 위기에 무장해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국회로 돌아갔는데 처음부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생각한 대로 됐나요? 주장한 대로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에 오면 네. 그 전형적인 립 서비스로 끝나게 된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그 전에 원내대표도 하면서 야당하고 이런 그 정치적으로 이제 논쟁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장관에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야당의 그런 그 주장들을 복사하듯이 자기가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당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예봉을 꺾겠다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민주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최경환 부총리가 소득을 높이겠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네. 거짓말이 된 것은 아마 온 국민이 지금 체감을 하고 있죠. 체감을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특히 최경환 장관 같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네. 바로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이 1년 전보다 2.1% 늘었어요. 근데 부채는 2.2% 증가한 6,181만 원이었습니다. 뭐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내렸지만 퍼센트포인트 내렸지만 오히려 부채는 늘었는데요. 아니 뭐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빚만 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 우리 서민들은 느끼시잖아요. 특히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금리 하에서도 네. 빚 갚기에 이제 허덕거리고 계시는데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시중금리는 지금 상향으로 이미 오래전에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고통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다.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유일호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계의 그 재정을 건전화하고 소득을 늘리는 데보다 네. 국토부 장관 하면서 그렇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절대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여기 기재부에 와서도 예. 이어지게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난번 올해 초에 전세금 올려주면서 대출을 왕창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다 체감하실 거예요. 전세를 올려주던가 아니면은 이럴 바에 빚내서 집을 사자 이러시는 분들 또 많으실 것 같고 또 월세도 계속 오르고 정말 국민들의 그 주거 정책, 주거 대책이 과연 뭐였느냐 이걸 다시 한번 최경환 부총리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이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로 돌아오게 됐고 국회에 있던 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달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회로 복귀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정부로 가게 됐는데 이 개각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사람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이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유일호 장관께서 국토부 장관 하면서 인상적인 그 장관을 하셨다 그러면 네. 이해가 될 것인데 사실 그러지 못했고요. 그 유일호 장관도 그래서 지역구 돌아간다고 1차로 그만두신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에 임명을 하니까, 네. 이 정부에서는 역시 그 대통령의 심기만 쳐다보니, 당연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에 맞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사람이 오죽 없었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이 대통령의 심기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재벌의 심기입니다. 지금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청와대는 이미 재벌에 장악당했다고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적으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상은 재벌의 그 소환수리법입니다. 왜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소환수리 네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재벌들이 끊임없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장관들이 그것을 판단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장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찍어 누르는. 네. 대통령께서는 저는 그런 것까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예. 십상시라고 얘기하는, 문고리 권력들이 사실상 이제, 그 재벌들에게 장악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기가 힘들 것인데, 이제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청와대의 그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장관, 그 다음에,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는 장관,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인물 그 폭이 아주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유일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바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또 되게 부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벌들하고 이제 가까웠던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에는 기존에 장관했던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은가, 이 정도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경제는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그 상황인데, 네. 이렇게 장관을 이런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오후 3시에 이 개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국회 부스에 TV가 있습니다. TV에서 개각 발표 뉴스가 나오는데, 저희 오마이뉴스 부스 국회 부스, 옆 부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유일호야? 경제 망했네. 라는 한 기자의 탄식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자들이 볼 때도 유일호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이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유 내정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가지고 한국조세 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을에 전략공천 받아서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을 한 다음에 대선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2개월간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이력을 보면 한국조세연구원장, 이게 재정 조세 전문가로 전 보이거든요. 이런 네네. 전문가가 경제 운용의 중심에서 그 실물 경제를 챙기고 거시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그런 능력, 역량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일호 장관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 네.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획재정부를 책임지는 부총리로서의 전문 지식은 갖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부총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조세와 재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이른바 서민 경제라든가, 지금 이런 경제 위기의 징후라든가,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지금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유일호 장관하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좀 불확실성이 있을 거고요. 네. 유 내정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방향은 계속 이렇게 간다고 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이제 사실상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재벌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선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와 여당이 그걸 굳건히 막고 있는 거죠.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좋다.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지금 재벌들이 너무 좋다. 현재 지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부실화되니까 이런 기회에 또 재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법들을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구조개혁법, 노동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개혁법이고 노동개혁법이고 이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재벌들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거죠. 재벌들에게 특히 이제 수천억 수조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방식의 그다음에 총수 일가를 위해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서민 경제는 내팽개쳐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여기가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골병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고 지금 재벌 지원하기에 급급한 이런 실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 위기 책임이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국회 그러니까 4선 총선에 출마한다고 국회로 돌아와 있고, 유일호 내정자는 지금까지의 경제 기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벌 살리기 이런 경제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서민 경제는 돌보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 참 답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디스 국제신용평가기관 그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그 숨겨진 의미를 짚어봤고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에 해왔던 경제정책 그리고 앞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해나갈 경제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참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 스모그가 자욱한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정말 이 스모그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이 상황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미 연말에 네. 경제위기 토론회를 주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지금 할까 하다가 결국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로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했는데요. 네.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정치에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네. 서민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부가 서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나 부실 금융기관들을 돕기에 급급해서 대규모 가계부실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네.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그동안 정부가 특히 기획재정부 우리 관료들이 보여준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저희가 저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 경제 관료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아마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민 경제가 파탄난 상황,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정말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